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X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매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건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죠. 또 미성년자가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매체에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통과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중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은 오랜데요. 우리 역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새 차 타고 싶은 사람들 주목!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비법, 이름하여 안심 플러스 할부. 중고차 잔가를 70%까지 보장, 차값의 3분의 1만 매달 부담 없이 나눠내고 2년 뒤엔 타던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 완전 초대박. 자세한 내용은 지점 대리점 문의.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 군정 소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이틀간 서울 경기 눈 정말 많이 왔다면서요? 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거의 뭐 차가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교수님 용인에서 서울로 그렇죠.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용인 쪽 많이 왔다고 뉴스 나오던데. 거의 한 40cm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예. 이면도로 같은 데는 거의 뭐 운행이 어려울 정도였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로가 운행이 어려워서 하루 정도는 거의 아파트에서 도로 운행을 못할 정도로 대중교통을 운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주 무거운 눈, 습설이 많이 내렸다. 예, 맞아요. 네. 온도가 해수 온도가 워낙 높아서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기후 위기가 결국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7년 만인가요? 11월, 사상 최대 폭설이라고 11월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나저나 정치권도 참 무겁네요. 이번 습설만큼이나 정말 무거운데,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 얘기, 지금 이 게시판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지금 뒤에 용산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측근에게 얘기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떡하다 지금 한동훈 일가대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동훈 축출 계획이 있다. 뭐 올해를 못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근데 뭐 실제 그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출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친윤계에서는 같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니 지금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이제 친윤계에서 말들을 한마디 하면 다 하잖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했죠. 권성동 의원도 했죠. 관련된 분들이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친한계 측에서도 친윤계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한동훈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나저나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원래는 이제 어제였습니다. 11월 28일에 국회에서 이제 거부권 넘어온 김건희 특검법 그 재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10일로 미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12월 10일로 연기시킨 게 그래서 이 특검법 재표결 통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민주당에서는 그런 속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 있게끔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이 조금 더 고조됐을 때 재표결을 하자 이런 속내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맞습니다. 어떻게 재표결 통과가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단일 대우를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그 전에 특검법 재의결 때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 대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정말. 네, 뭐 대놓고 무슨 우리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단일 대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해진 말이지만 한동훈 대표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표를 던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기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친한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지금 친윤계에서 좀 너무하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이걸 지렛대라고 해야겠죠. 지렛대로 삼아서 일정 부분 방어막을 치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말을 흘리잖아요. 우리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뭐 통과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면 친윤계에서는 당장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안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하고 뭐 서로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마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활용하지만 그걸 이제 결행할 수는 없는 특검법에 찬성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하고 어제 정도는 이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그 방송에 아주 쏙 들어가갖고 한 것 같아서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숨고르기 친윤계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고 나면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고 봐요. 만약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어느 정도 부결이 됐다. 그 다음은 또 공격하죠. 부결되면은 친윤계에서 또 다시 이제 2차 맹폭 가야 한다. 네, 그럼요. 저는 윤성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와는 결별을 거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지금 문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요.
한동훈 요게 대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전혀 안 받쳐주니까 힘이 안 붙는 거예요. 본인의 말에도. 그렇군요.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좀 앞으로 한 열흘 이렇게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혹시나 좀 더 격화돼서 친윤 친한이 격화돼서 만약에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국민 대다수가 또 원하는 거니까 이게 국민 여론이 그렇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특검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놨잖아요. 맞아요. 이거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죠. 서로 이제 특검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같이 이제 자멸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치를 하던 분들이면요. 이렇게까지 안 하죠. 좀 누가 양보를 하든 아니면 서로 양보를 해서 맞습니다. 앙금이 있어도 털고 가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두 분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사적 기질과 검사 수사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정치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나. 평생 살면서 그 누구로부터 비난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공격 없죠. 같은 걸 안 받아본 사람들이잖아요. 못 참고.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고 한번 좀 이번은 내가 좀 죽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또 이제 강대강 대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그 왜 차기 대권 후보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 민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민다? 근데 그러기에는 최근에 그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뒤를 지금 밀어주고 있었던 스폰서였던 김한정 회장 있잖아요. 이분 입에서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겠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회장을 완전히 이제 털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을 이 사람 잘못이야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모른다 전혀. 또 사고 쳤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게 김한정 회장의 그 측근들 7명인가요? 모두 다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 거기에 다 이제 취업이 된 상태니까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한정 회장도 또 뭐 폭로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세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러면서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김한정 지금 회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은 오세훈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세훈이 선긋기를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발할 수 있고 단적인 예가 그 김소연 변호사라고 명태균 씨 변호했던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젊은 여자 그분이 변호사. 전했던 말 기억나시죠? 예.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양으로 시작하는 거. 그거 땡땡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양상이. 그러면 명태균도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 어렵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볼 때 대권에 가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번 건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제가 이제 우리 앵커는 약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이준석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갈 거다. 저는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돌아갈 거다.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기야 또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 국민의힘을 공격하기보다는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또 옹호하고 옹호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을 거의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번 그 사실은 성접대 의혹 문제도 무혐의 불송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건 일각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건 들은 얘기고 그냥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류, 그러니까 의견 교환 이런 게 있지 않았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포스트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다음으로
개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이준석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녹취록에 하긴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찾아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접대 의혹을 김건희 여사는 털어주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권 공천 몇 자리 뭐 이렇게 또 자리를 주고 그런 얘기가 오갔던 그런 녹취록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건 지켜봐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옹립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한동훈 대표가 아니어도 된다. 신윤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나저나 이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쭉 녹취록에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이준석 의원 쪽으로 쭉 또 한 며칠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오세훈 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는 또 조은희 의원 또 계속 또 나오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뭐 그 전에 계속 뭐 김진태 지사, 뭐 박완수, 홍준표, 김종인 등등 계속 나오고, 지사. 그래서 이게 다일까? 여기 국민의힘에 여기 연루된 명태균과 연루된 사람이 이게 다일까? 그리고 혹시나 명태균 같은 또 다른 명태균은 또 없는 건가까지 그 정도로 상상이 갈 정도로 이게 너무나 정말 지저분한 이런 행태가 지금 2024년에 지금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정치 문화 뿌리 뽑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공천을 받아내고 누구 하나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이거는 있을 수 정말 후진적이죠.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무슨 패거리 정치도 아니고 누구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왜 존재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은 대체 있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외쳐가지고 당선까지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물론 뭐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수사는 안 되고 있지만 여러 녹취록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직접 녹음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너 뭐 해줘라, 김영선 해줘라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고요. 당무 개입입니다. 아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명태균 씨 녹취록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이런 후진적 정치 형태가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좀 우려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느끼는 게 차라리 대통령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렇게 뭐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그랬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다 그런 녹취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당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 명 선생님 이거 처리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그 영분의 말을 이렇게까지 들으면서 이게 모든 문제 시발점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그 국정이나 공천이나 정치 이 상황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후진적이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여론 조작하고 공천 장사하고 이 일이 사실은 우리 그 2000년 그때인가요? 뭐 차떼기 의혹이 있잖아요. 네, 차떼기 있었죠.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악질적이고 훨씬 더 큰일 같은데 별로 그렇게 큰일처럼 안 느껴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윤 대통령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이런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 이 공천 이런 비리 같은 거 이런 게 그렇게 큰 일처럼 안 느껴진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참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가에서 시국선언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엊그제는 그 서울대에서 500명이 넘는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네. 발표를 했고 천주교 사제들 모여서 1466명이 모여서 시국선언문 발표한 거 이거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목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예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저도 지금 이걸 굉장히 이걸 마음에 와닿아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깁니다. 네. 여기서는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시국 선언문. 뭐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좀 시간 내서 그렇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다 보는데 뭐 맞아요. 5분도 안 걸리니까 여기서 그렇죠.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뭐 저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그 서명을 했는데 성공회대 저희 학교도 같이 했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요즘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의 반응을 보면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하든 말든 지식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국민이 물러나면 물러나는 것이고요. 뽑아준 사람도 국민이지만 내려오게 하는 사람도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임기를 다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그 임기를 중단하고 내려오는 것이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탄핵시키려면 시켜봐라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1차 저지할 거다. 근데 그거 뚫려도 헌법재판소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지금 원래는 9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임명이 안 되죠. 탄핵안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6명 전원이 다 동의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구 한 명만 부표를 던져도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믿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국민들이 이제 계속 외쳐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법,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자기들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실이나 정권이 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안 되겠다 어쩔 수 없구나 이래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윤 대통령이 그렇다 치고 저는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수도 건강하게 잘 버텨줘야 민주당도 같이 이제 양 쳇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의성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또 어떤 소식 갖고 왔을지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 마늘을 먹고 자라서 겨울이 돼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아, 의성마늘 홍보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전해주실 의성 소식 어떤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으로 청년 예술가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모집 종료 시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이미 시작됐군요. 원데이 클래스 어떤 교육을 하나요? 예,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해금 연주,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페인팅 풍경 그리기, 달력 만들기 등 9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로 전화 주시면 청년예술가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 아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성군이 출산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말 운영을 실시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예. 그 평일에도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토요일 추가로 운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장난감 대여소에서는 무료로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은 한 자녀당 2점, 최대 14일을 대여할 수 있고 육아용품은 한 자녀당 2점씩 최대 4개월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출산 가정 수요에 맞는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출산 통합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자, 출산 축하 꾸러미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예, 출산 축하 꾸러미에는 건강한 우리 아기 양육을 위해서 체온계 필수품, 체온계, 베이비 로션, 베이비 크림, 신생아 내복이랑 속싸개,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 축하 액자 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꾸러미에 담아 놓으셨는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오감놀이, 발레, 미술, 체육 프로그램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아 지도 방문 서비스로 자녀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엄마 또 초보 엄마를 위해서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초보 예비 엄마, 초보 아빠들을 위해서는 산후 건강관리, 모유 및 분유 수유법, 그리고 아기 모욕법, 아기 마사지법, 아기 영양관리,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육아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들의 실질적 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모두 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 예, 오늘 이렇게 센터 소식 전해주셨고. 자, 요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가 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이걸 혹시나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의성 인근 야산에서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야생동물 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7호 야생생물 포획 및 채취하거나 살생하기 위하여 폭발물, 장애,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하시면은 또 유독물질이나 농약 같은 것도 살포하거나 주입하신 분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야생동물들도 위험합니다. 불법 포획 도구 발견 시에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생동물과 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의성군이 2025년 상반기 청년 주거지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2025년 상반기 청년 거주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모집 세대는 총 8세대고 주거지 위치는 의성군 안개면 안개길 120-14입니다.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6만 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아파트입니까? 뭐 빌라 뭐 이런 겁니까? 예, 뭐 빌라 같은 다주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싸네요. 이 10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6만 원.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항상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조문국 박물관. 주말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나요? 예, 내일이죠.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와 또 그 다음인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조문국 박물관 강당에서 뽀로로 극장판 공룡섬 대모험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의성군청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갑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금이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데요. 뭐 도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흔히 이야기하는 의회가 해야 할 핵심 역할 대부분이 집중된 기간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경북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상북도 의회 소식 가져오셨네요. 자, 그나저나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경북도 의회에서 이 건설소방위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의원들이 이제 밑에 저 직원들 시켜가지고 논두렁에다 불을 직접 냈죠. 일부러 내고 그걸 또 신고를 해서 얼마나 빨리 오는가 그거를 실험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뭐 시점은 지난 11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이 상주시의 한 논두렁에서 이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가 됐는데 이 신고자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이 소방차 2대가 긴급 출동했고 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는데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 도의원들도 현장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 초에 영양군 이반면에서 발생했던 주택 화재를 진압할 당시에 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이 소방용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전소가 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직접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의원들이 고의로 집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건설 소방위원들, 이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뭐 대응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출동했던 이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상주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일종의 현장 감사를 위해서 고의로 불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주가 그 소방 그 출동이 가장 늦은 뭐 지자체라면서요. 뭐 그래서 얼마나 늦은가 뭐 이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글쎄요, 어제 그 도의원 인터뷰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 나름대로 좀 일리는 있어는 보이는데 또 한편 이쪽에서 보기에는 우리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허위 신고잖아요. 맞습니다. 명백히 허위 신고여서 뭐 불은 나긴 났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할 것도 같고 예전에 그 왜 김문수 그 전 경기지사 나 김문수인데 했던 그 생각도 좀 갑자기 나고 그런데 지금 소방 공무원 노조가 상당히 반발하고 나선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많은 분들이 뭐 김문수 도지사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고 특히 이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화재 신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금 다음 달 15일까지 소방과 산림당국이 가을철 산불 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때문에 산림에 인접해 있거나 논두렁에서 소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방장비가 점검할 목적이었다 또는 출동 시간을 좀 점검할 목적이었다면 이 다른 방식으로 점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이게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북도의회가 한 행위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경우에 이게 행정력 낭비에다가 오히려 이 가짜 허위 신고를 좀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야기도 다시 한번 소환이 됐는데요. 맞아요. 이게 당시에 병문안 차원에서 방문했던 한 병원에서 갑자기 본인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나 도지사인데 라고 신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이후에 뭐 여러 차례 도지사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전화 받았던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것 같다라고 오인하고 전화를 끊었고 결국은 이 김문수 도지사가 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이 해당 소방관 2명이 전보 조치되었다가 비판이 일자 시간이 지나 이 원직 복직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전화 받은 소방관이 전보 조치가 됐었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징계를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대응 잘한 거 아니었어요? 그 소방대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가 잘못하고 소방대원은 잘한 것 같아. 매뉴얼대로 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소방본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 도지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지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 소방관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행정 전달 체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119 긴급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장난 전화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당시에도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다.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때 비판 많이 받았어요, 김문수 지사가. 맞습니다. 사실 김문수 도지사가 그 전까지는 대권 주자로도 언급이 되고 있다가 사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상주에서 있었던 사례가 이 도의원들이 아니라 만약 단체장이 이렇게 했더라면 엄청난 더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였다라는 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 자체가 이게 일종의 허위 신고로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 시간에 상주 다른 지역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더라면 그곳에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었던 이 위험한 행정사무감사였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동시간대에 뭐 출동할 일은 없었나 봐요, 그렇죠? 다행히. 그렇습니다. 뭐 천만 다행인데요. 만에 하나라도 이 동시간대에 같은 다른 지역에 신고가 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생각하는 분들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생각으로는 일단 불을 질렀잖아요. 불을 지르고 소방차까지 출동을 하고 또 만약에라도 다른 데 출동할 일이 있었는데 이번 출동권 때문에 거기가 늦어졌다 그러면 이거 뭐 업무 방해도 될 것도 같고 이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일단 이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방화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 다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 이 시간에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또는 이 소방관들을 기망할 목적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앞으로 경북도 의회가 좀 여러 측면을 다 좀 고려를 해서 의정 활동하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북도 의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할 때 보니까 대구시 의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그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안이 이제 의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경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잖아요. 뭐 도민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보류해 놓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시 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의결해달라 안건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경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북도가 안건을 의회에다 넘겨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미 경북도 의회 정례회가 열리자마자 도기욱 예천지역구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행정통합의 문제를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한 배경이 됐던 지방소멸이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상북도의 의견에 대해서 오히려 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 경북 내에서도 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행정통합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좀 질타를 하기도 했고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국에서 관련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는 뭐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는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정 질문이
처음 진행이 됐던 것이 11월 22일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관련 이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에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경북도의회 산하에 결성이 됐거든요. 예. 예, 그동안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보통 8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워낙 사안이니만큼 이 지침 자체를 좀 바꿔서 22명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시군별로 한 명씩 뒀나 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이니까. 예. 네, 이 22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고요. 예. 이 위원장을 맡은 게 이 배진석 부의장이고 이 부위원장은 영양군 지역구의 윤철남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강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안동, 예천, 문경의 경우에는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이 대거 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 위원장을 맡은 배진석 부의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 관련한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 모호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최근에 도에다가 제출을 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 대구시의 방향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느냐. 이 경북의 입장이 반영된 행정통합안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안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북 지역의 의견을 좀 반영한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2일 이 본회의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 경북도의회의 이번 회기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거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북도 의원들 같은 경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은 대부분 다 반대. 그렇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북부권은 혹시 그 동부권, 남부권 뭐 이쪽 의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대체적으로. 네, 뭐 제가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 우선은 이 동부권에서 이 포항 지역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좀 이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남부권 특히 이 대구와 인접한 이 경산시 지역 도의원들 역시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도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북부와 동부, 남부 지역의 도의원들은 이 지금과 같은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동부권, 남부권은 부정적인 게 좀 우세한 것 같고 서부권은 혹시 찬성이 더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구미 지역이나 김천 지역 같은 이 서부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죠.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